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럽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유럽이 대가를 단단히 치르네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있어서는 정책을 완전히 잘못 써가지고 고삐를 자기 목숨, 숨줄을 러시아한테 내줬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좌좀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서유럽의 정책들을 보면 그냥 러시아 그 파이프라인이 좋아가지고 그거 좀 사서 썼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가 깊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유럽과 같은 그런 그 영화로웠던 과거도 없고, 또 서유럽이 은근히 보면은 뭐 물려받은 게 많아요. 자원도 그렇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그야말로 땀 흘려서 세계 시장과 맞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유럽과 같은 종류의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도 이런 그 좌좀 글로벌리즘이나 그릇된 담론, 관점이 우리 사회에 퍼지게 되면 골로 간다. 이걸 오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거나 또 더러는 안 붙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이런 데 지금 폴란드는 계약이 됐고요. 체코는 지금 계약하러 온다 그러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동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스페인도 계약하러 온다 그러고, 유럽이 뭐 보통 유럽입니까? 사실은 그게 그중에 이제 동유럽 국가도 있고 스페인 같이 서유럽 국가도 있는데, 이런 유럽을 이 대한민국이 무장시키고 있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가 원래 무기를 만든 데고, 실제로 그 무기를 써서 자기들끼리 또 전 세계를 끌어들여서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데인데, 이제 여기에 한국에서 무기를 판다 이거죠. 가장 가성비 높고 쓸만한 무기를.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 구매 과정, 우크라 전쟁과 폴란드의 무기 구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독일이 이제 이런 그 무기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선 첫째, 무기 양산 능력이 없다.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죠. 카탈로그 상에만 있는 거예요. 견본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격이 천문학적이다. 우리의 뭐 3배 뭐 이렇게 그냥 훌쩍 넘어가죠. 세 번째가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카탈로그 상에는 나토 표준 포탄을 쓰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 혹은 펜저하우스 그 자주포에다가 그 독일 포탄이 아니라 나토 포탄을 쓰면 잘 안 나가고 뭐 고장이 나고 자동 장전이 안 돼서 수동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표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어디선가 장난을 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크라에다가 자주포를 보내겠다고 해놓고 늦게 늑장 부리다가 15문을 보냈는데 10문은 고장난 상태로 보냈다. 이게 뭐 하자는 얘기냐. 돌아가는 거 5문도 현장에서 잔고장이 자주 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단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부탁을 하면 군수 지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포탄도 주문하면 빨리빨리 와야 되고, 군수 지원이 순조롭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따라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독이 바짝 오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 끝난 다음에 또는 우크라 전쟁 말기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제 그 무장을 해서 러시아가 도발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점 안에서 물건을 제대로 갖춰서 가성비 좋은 물건을 보낼 데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산이, 우리 군수산업이 말하자면 유럽의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유럽이 이 정도까지 망가졌냐, 유럽에 과연 회춘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나타내거든요. 그 북마케도니아는 100% 의존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00% 의존했습니다. 몰도비아 100% 의존했습니다. 핀란드 94%, 라트비아 93%. 뭐 여기는 같이 붙어 있든지 옛날에 그 러시아랑 가까웠던 데니까 대충 뭐 이해가 된다 그래도요. 불가리아도 좀 그런 편이죠. 77%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독일이 49%예요.
이탈리아가 46%, 폴란드가 40%였어요. 프랑스가 24%, 네덜란드가 11%, 루마니아가 10%, 그루지아가 6%. 그루지아가 의외로 작아요. 저기 아제르바이잔 거 쓸 거예요, 그루지아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루지아를 침공을 한 거죠. 아일랜드는 0%, 우크라이나 0%. 이렇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의존하게 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보면은 이제 문재인이 한 일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세계 1등 원전 산업을 죽여서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천연가스는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전기는 동북아 그리드, 동북아 전력망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만들어서 중국에 의존하려 해서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 반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집단을 어쨌거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어떠냐 이거죠. 메르켈에 대해서 아직 저런 비판 안 나와요. 그냥 망쳤다만이지 저거 간첩이다, 푸틴의 애첩이다 뭐 이런 비판 안 나와요. 그리고 독일 정치권에 대해서 독일인들은 어떻게 보냐 이거죠. 지금 숄츠 수상 메르켈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집단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늙었는데 이게 회춘이 되겠냐. 자기 발로 이 덫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머리, 담론, 관점이 문제란 말이죠. 내러티브가. 화석연료, 그러면 이건 악마예요, 그냥. 원자력까지 다 악마야, 이건. 세상을 망치는 것. 그리고 ESG를 떠받들었죠. E는 환경, 즉 기후종말론, 화석연료는 악마다 그 소리고, S는 사회적 책임. 이건 이제 무한젠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LGBTQ를 띄워주는 거죠. 저 가운데 사진 보세요. 뭐가 좋다고 어린애를 저 동성애 축제에 데리고 나와서 깃발 들고 가잖아요. 우리 동성애 축제에 아마 자기 아이 데리고 나와서 저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직 저 지경은 아닐 거야.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많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G는 뭐냐면 기업의 지배구조죠. 강성노조, 우리 민노총 같은 거. 그 다음에 좌빨 NGO. 이거를 다 기업 경영진에 끌어들여서 기업이 그러한 진보적 인사들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이제 G입니다. 근데 이런 걸 누가 떠드냐? 좌빨이 떠드는 게 아니라 좌빨과 손을 잡은 글로벌리스트들, 글로벌리즘, 초상류층.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의 왕자 중에 왕자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떠들고, 우리 같으면은 고위 공무원들이 떠들고, 그 다음에 장관이 떠들고, 차관이 떠들고, 국장이 떠들어요, 중앙부처에. 우리 그래요. 요새 좀 줄어들었어요. 저거 안 하면 돈을 못 구하니까. 그게 그냥 풍조가 된 거예요. 지평이라고 저쪽 그 법률회사에 있는데 맨날 저한테 무슨 뉴스레터 오는데 그전엔 계속 ESG 뉴스레터가 왔었는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이제 분위기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레리 핑크가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ESG 떠드는 시대는 끝났다라 그랬어요. 본인이 전도사였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은 이렇게 떠들고, 그 사람들은 엘리트니까 ESG라는 얌전한 말로 표현하죠. 최태형 같은 회장은. 그걸 이제 이 좌좀 NGO들이 떠들 때는 어떻게 떠들어요? 역사는 전부 친일파가 지배해온 역사입니다. 예? 서양판이 뭐예요? 역사는 전부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와 남녀 차별이 지배해온 역사입니다. 이거죠. 그 역사다 말살. 그 다음에 기후종말론, 그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한젠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좌좀들, 길바닥에서 막 그 안티파 실검은 마스크 두르고 막 경찰이랑 몸싸움하고 테러하고, 사나운 좌좀들과 고상한 월스트리트나 고상한 우리나라의 관료들, 고상한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가들, 고상한 일부 법률가들, 정치가들의 ESG의 차이점은 서양 같으면은 역사 전복을 내놓고 하냐 안 하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좌좀과 글로벌리즘이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글로벌리즘을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고 성공한 건 부러워요. 그거 좋은 일이야. 그런 엘리트들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는 좌좀 내러티브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식으로 ESG라고 포장해서 떠들어? 이거는 사회의 근본과 공화국의 주춧돌을 무너뜨리려는 짓이에요. 그럼 저자들이 왜 거기 이해관계를 걸었지? 왜 그런 식으로 잡고 흔들지? 그자들이 이제 나서면 언론이 영향받고요, 당연히. 그자들이 나서면은 이제 저거가 대학이 영향받고 이제 전 사회 전체가 영향받죠. 정말 범털 중에 범털들이 나서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애플의 그 미망인이 나서서 저걸 하는데 사회가 영향받죠, 당연히. 아까 말한 레리 핑크가 나서서 하는데 사회가 영향 안 받겠어요? 영향받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자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보면은 유럽과 미국의 서방의 이 공화국 주권 체제를 약화시켜야 자기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 소련과 동구가 무너진 199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견뎌온 거예요. 지난 세월 따지고 보면 거의 30년인데 30년 세월을 잘 견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판을 낸 게 지난 대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잘해야 돼요. 뭐 잘하겠죠. 뭐 제가 약간 비우는 말로 취직한 지 지금 100일 됐는데 뭐 정신없을 텐데 OJT 기간인데 사실은 100일 동안에 많이 했어요. 제가 보면은 경찰, 검찰 뭐 이런데 감사원 이런데 많이 이제 그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한미 관계, 국방은 제대로 갔어요. 문제는 뭐냐? 교육, 문화, 노동, 보건복지 이런 데들이에요. 여성 가족. 이거는 성격이 다른데 제가 한번 말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게 언제 한번 우리 저기 그 세네탈출에 내주쯤이나 내내주쯤에 예, 이런 데들은 노동은 좀 성격이 다른데 나머지는 갑이에요. 그냥 정부 돈을 가지고 푸는 데예요. 그래서 이 갑 중에 갑인 노동 쪽은 주눅이 들어있는 데고 좌빨들한테 갑 중에 갑인 이런 관료 조직은 마피아성이 돼요. 경제부처 정부 관료들은 시장과 부닥치고 경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 쪽은 아무리 마피아가 되려고 해도 북한이 존재하고 중국이 존재하고 미국이 존재해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돼요. 교육부 관료 누가 견제와 균형합니까? 마피아예요. 보건복지부 예산 늘려가지고 전부 국영화 시키면은 자기들 밥그릇 점점 다 늘려가잖아. 누가 견제와 균형해요? 마피아예요. 견제와 균형이 없는 돈을 푸는 관료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 거냐? 혹은 노동부처럼 좌빨에 주눅이 들어있는 관료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 거냐? 그런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부닥쳐 있는 건데 그 답을 이제 취직한 지 한 100일밖에 안 돼서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별로 답 없습니다.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 제가 근데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자, 이렇게 이제 그걸 하려니까 이제 그 ESG를 내세워서 이제 그 내러티브와 담론과 그릇된 관념을 퍼뜨리려니까 스타를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가지고 15살짜리 스타를 만들었어요. 이 그레타 썬버그. 이제 올해 만으로 19살 됐습니다. 스웨덴일 거예요. 그레타 썬버그. 여기 그 맨 위에 사진. 여기 15살 때부터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맹렬한 환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잔다르크 같이 띄웠어요. 저 동네에선. 저 국제회의 하는데 저 그레타 썬버그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저 좌좀 정치인의 눈길을 보세요. 그냥 이뻐 죽겠지. 그레타 썬버그를 띄운 글로벌리스트 혹은 좌좀 정치인들보다 전교조가 차라리 얌전한 겁니다. 전교조는 그래도 저런 식으로 국제적 스타는 못 띄웠잖아요. 저것 때 저기 뭐지? 그 촛불혁명 때 기껏해야 여기다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지지합니다라고 여고생 들고 나와서 한번 되게 손가락질 받았죠. 촛불인가? 뭐 아무튼 박근혜 정부 때. 그러나 저런 스타는 못 만들었다고요. 저 그레타 썬버그는 스타예요. 막 국제무제 불려다니고. 그 정도로 썩은 거예요. 저기
유럽과 미국의 정치권이 그 정도로 썩어 있다고요. 저기 단단히 썩어 있어요. 저게 이제 좌좀 글로벌리즘 패키지가 저지른 짓이에요. 그게 다 망쳐버린 거라고요. 그 대가를 이번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치르는데, 우크라 사람들은 목숨으로 치르고 있고, 유럽인들은, 서유럽인들은, 또 동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동유럽은 이제 같이 끼어 있다가 이제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 영향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잖아요. 서유럽 사람들은 그냥 아주 횡액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횡액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보통이 아닙니다. OECD는 서유럽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시티은행그룹이 영국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18%가 될 거라 그랬어요. 선진국의 인플레가 18%입니다. 독일 중앙은행도 올해 독일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될 거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독일 연방통계청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5.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0.3%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생산자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15년 7년 전 대비하면 한 20%쯤 상승한 수준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을 보는데요. 저기서 보면 오히려 2021년 하반기에 확 오르다가, 그리고 한번 올라놓고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또 그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도 많이 올랐지만 서유럽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안정된 편이에요. 오르더라도 이렇게 오르거나 뭐 그래요, 보통. 예, 그 다음에 독일 중앙은행 7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인플레가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German Central Bank Chief Joachim Nagel wants inflation to hit 70-year high. 그리고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거래지수, 이걸 이제 더치 TTF라고 부르는 모양인데요. 제가 뭐 이쪽에서 뭐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천연가스 거래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 뭐 심각하게 꺾일 전망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다 갑자기 급한 물건을 막 찾으니까 무지하게 비싼 돈으로 유럽에 들어갑니다.